안중근 의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교하게 기획되거나 오랫동안 준비한 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토 히로부미의 만주 방문이 갑자기 결정됐고 방문 발표도 일본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의 하얼빈 방문을 알게 된 안중근은 그 짧은 기간에 거사 활동비와 예비 등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그리고 하얼빈을 가기 위해 어떤 경로를 거쳐갔으며 그 경비는 얼마가 들었을까 하는 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늙은 도적 이토를 죽이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으로 가는 길을 추적해봅니다. 1909년이 되자 안중근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1년 전에 시도했던 국내 진공작전은 처절하게 실패했고 어렵사리 살아 돌아온 본부 연추에서는 안중근이 전투 중 일본군 포로를 놓아준 일 때문에 더욱 그를 비웃고 도외시했습니다. 너무나 변해버린 인심의 안중근과 11명의 동지들은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동맹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결의를 다시 갖추었지만 나아질 기미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방은 물론이고 멀리 하바롭스크, 흑룡강 주변도 마찬가지여서 동기는커녕 후원금도 한 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 지방 한국인들은 이미 러시아인들이 다 되어버려 독립운동에 대한 모집과 교육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초 안중근이 묵고 있는 연추 송장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황해도 의병장 이석산이 방문했습니다. 이석산의 다른 이름은 이진룡이라고 하는데 13도 창의 대진소 군사부장이었던 허이와 연해주로 오기 전 황해도에서 활동했던 의병장 유인석의 부하로서 이때 무기 구입을 위해 연추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석산과 안중근이 만난 그 며칠 후 안중근은 겨울옷이 필요해 최재형에게 부탁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그 부하들에게 마저도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안중근은 이 모멸감에 즉각 당일 저녁에 배를 타고 이석산을 만나러 블라디보스톡으로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석산이 무기를 사러 왔으니까 이석산과 의논해 다시 한번 의병전쟁에 나설 기회를 잡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에 그의 운명을 바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의 원수 이토가 하얼빈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중근은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문을 들으니 이토가 장차 이곳에 온다는 말들이 항구에 자자하게 퍼졌다. 이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여러 서양 신문들을 사서 읽어보니 조만간 하얼빈에 도착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사실이었다. 혼자 생각하다 은근히 기뻐하였다. 단연간 소원하던 목적을 오늘 이룰 수 있겠구나. 늙은 도적이 내 손에서 죽는구나. 그러나 이곳에 온다는 말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아서 반드시 하얼빈에 간 뒤에야 성사될 것은 의심이 없었다. 이토가 만주에 온다는 풍문이 동경에서 만주로 처음 알려진 것은 10월 19일 동경발 전보였습니다. 이 전보를 받아 만주 일일신문, 요동보 등에 다음날 게재됐는데 실제 이 사실이 공표된 것은 이미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자 이곳에 오면 늘 머물던 하숙집 주인 이치곤으로부터 처음으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치곤은 안중근의 담력과 의병활동을 알고 있었던지라 이번에 이토가 온다는데 너의 의견은 어떠냐? 라고 은근히 떠봅니다. 그러나 안중근은 기쁜 심정을 숨기고 이제 결혼이나 할 터이니 중매나서라고 신부될 조건을 나열하며 정색을 하며 속마음을 숨깁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너무 기쁜 나머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회가 왔다. 그러나 이 좋은 기회를 다른 열혈 청년들에게 선수를 뺏길 수는 없다. 어쩌면 지금 이 정보가 확실하지 않고 이토가 블라디보스톡까지 온다는 것은 불투명하니 하얼빈까지는 가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근은 다음날 정오경 대동공보사로 가서 신문들을 확인하고서야 이토가 만주에 온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안중근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하얼빈으로 갈 여비와 활동비였는데 수중에는 연추에서 갑자기 떠날 때 친구들이 모아준 30루블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병전쟁을 다시 해보려고 만나려고 했던 이석산을 떠올립니다. 10일 전 연추에서 만났던 이석산은 숨어다니는 처지였으므로 알만한 몇 사람에게 확인해보니 여관이 아닌 밥을 파는 백씨라는 동포의 집에서 서너 명의 동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밀정들에 의해 파악된 이 지도를 보면 백시댁은 대동공보사에서 북쪽으로 300~400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 지도는 안중근이 늘 묵었던 하숙집 이치곤댁과 우덕순이 묵었던 고준문댁을 대동공보사를 중심으로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밀정에 의해 보고되어 수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대개 100걸음에서 400걸음의 거리여서 거의 반경 150m 안에 모여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안중근이 이석산을 처음 찾아갔을 때는 손님이 많아 은밀하게 말할 수 없어 3시간 후에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이석산은 블라디보스톡을 떠나려고 짐꾸러미를 들고 집을 나선 참이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급히 그를 돌려세워 밀실로 들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귀하가 국가를 위해 쓸 총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니 먼저 융통해주지 않겠냐고 강박했다. 이렇게 제6회 공술에서 진술합니다. 그런데 17일 후 검사의 제8회 신문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말합니다. 사정을 말하지도 않고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만약 빌려주지 않으면 이 권총으로 쏘고 나도 죽겠다. 그랬더니 130-40루블을 내놓았으므로 그중 100루블만을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고 받아왔다. 고액권인 25루블짜리 2장, 10루블, 5루블, 1루블짜리 지폐와 은하가 섞여 있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강탈이었는지 강탈을 빙자한 독립자금 희사였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시 돈의 가치는 1920년 초 조사로 1대 5만 수준이었으니 100루블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해 약 500만원 정도 되리라 추정합니다. 100루블을 확보한 안중근은 같은 공립협회 회원이자 국내 진공작전을 함께했던 우덕순을 자기 하숙 이치원댁으로 데려와 거사 계획을 말하고 승낙을 얻은 후 즉시 길을 떠납니다. 혹시라도 이석산의 동료들이 쫓아올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팀이 하얼빈으로 먼저 떠날지도 모르는 조바심이 일었기 때문이었다고 검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날 기차는 이미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역에서 잘 수도 없고 또 역과 이치곤의 집과는 그리 멀지도 않기에 이치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잠이 오지 않아 이불 속에서 밤이 밝기를 기다려 다음날 일찍 블라디보스톡 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하얼빈역까지는 일제가 자세히 조사해 놓은 기차 시간표, 정차 시간, 기차 값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니 그것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09년 10월 21일 아침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는 기차는 급행차, 우편차, 화물차가 있었는데 안중근과 우덕순이 탄 차는 8시 55분 우편차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6시간 11분 걸려 다음 역인 소왕령역에 3시 6분에 도착합니다. 소왕령은 당시 니코리스크, 소완군이 그렇게 불리던 현재의 우수리스크입니다. 여기까지 두 사람은 3등표로 갔는데 기차값은 3루블 80코페이카여서 지금 돈으로는 19만 정도가 들었고 한 사람당 9만 5천 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는 1시간 2분간 정차했습니다. 소왕령에서 포고라니치나야 즉 수브나까지는 5시간 17분이 걸려 저녁 9시 25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까지는 두 사람이 2등표를 샀는데 수브나가 국경역이어서 3등표를 산 일반인들에게는 세관 검사가 까다롭고 특히 두 사람은 총을 갖고 있어서 차값이 비쌌지만 아예 2등표를 산 것입니다. 기차값은 6루블 10코페이카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소왕령까지 보다 1시간 정도 가까운 거리임에도 값은 2배 정도 비쌌습니다. 2등차였으니까요. 이곳 수브나에서는 1시간 5분간 정차했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200-300걸음 밖에 안 떨어져 있는 유경집의 한약방에 가 통역으로 유경집의 아들 유동화를 데리고 옵니다. 유동화는 이불 하나와 작은 끈이 달린 드는 가방, 약을 사기 위해 35루블을 가지고 동행합니다. 러시아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유동화는 통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브나, 포고라니치나야에서 저녁 10시 30분 출발한 기차는 22시간 45분이 걸린 다음날, 즉 10월 22일 저녁 9시 15분에 드디어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세 사람의 3등표 기차 값은 22루블 70코페이카였습니다. 세 사람은 유동하의 사돈댁이자 하얼빈 교민회 회장인 김성백의 레스나야가 28번지 집으로 갑니다. 일제 수사기관은 이번 거사에 분명히 거대한 조직과 후원 세력이 존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최재형이나 이강 등 대동공보사, 심지어는 고종 등 황실에서 후원금을 보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의 출처와 쓰임새에 대해 철저히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이석산으로부터 빌려온 100루블 이상은 쓴 곳이 없었습니다. 전체 기차 운임이 43루블 70코페이카, 안중근과 우덕순의 외투, 서츠, 양복 한 벌을 산 비용, 기차에서 먹었던 식대 등이 30여불, 그리고 체가구를 갈 때 유동화가 모자를 사고 싶다고 2루블을 달라고 해서 4루블을 준 것 또한
77루블 70코페이카를 사용했음은 일본 측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얼빈역 거사 후 남은 돈은 안중근의 주머니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1루블이 전부였습니다. 이석산으로부터 강제로 빌린 100루블이 빠듯하게 전부 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이 말하는 최재형 후원서, 이강과 블라디보스토크 교민회장 양성춘 등 대동홍보사 후원서, 뜻있는 여러 동지들의 거사자금 기증설, 고종의 밀사 후원설 등은 이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까지 가는 36시간 긴장과 초조함이 많은 여행이었을 겁니다. 안중근은 기차 안에서 이번 일에 대한 다짐과 후일에 대해 우덕순에게 미리 말해뒀습니다. 이번 거사를 감행하는 이상 목적의 성사 여부를 불문하고 적어도 마음을 먹고자 하는 이상 상당한 제재를 받을 것은 당연하다. 그때 서로 연락을 유지하고 행동을 같이 한 일을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득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사 서로 만나더라도 이 결심을 뒤엎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된 뒤에도 상호 관계가 탄로나지 않게 서로의 출발지를 다르게 계속 주장해 진술합니다. 하지만 우덕순이 결국 자백했으므로 제6회 진술부터는 비교적 진실만을 밝히게 됩니다. 연추에서 참을 수 없는 심정의 소용돌이와 블라디보스톡에서의 운명의 갈림길이 우연과 결단으로 시작되고 드디어 안중근 의사와 그 일행은 역사적 전쟁터 하얼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비로소 성공의 확신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제 늙은 도적이 내 손에 죽는다. 아는 길 역사에 쓰인 말입니다.